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둔 법정에서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독배를 마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까?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투표권이 있고 말할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여론의 노예다. 진리보다 다수의 생각을 더 두려워한다. 그 말 때문에 그는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5, 60대를 넘어선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걸까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여러 번 망설이고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괜히 오해받을까봐 입을 다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작은 실언 하나가 며칠씩 마음에 걸립니다. 나이 들면 더 당당해질 줄 알았는데 왜 더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은 벽도 없고 자물쇠도 없지만 당신 스스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지, 그 감옥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소크라테스의 지혜로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정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대가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나는 사람은 확실히 줄어드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남았으니 편해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남은 관계 하나하나가 더 부담스럽고 사소한 말 한마디도 더 신경 쓰이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타인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혼란에 빠진다. 젊을 때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했고, 모르는 건 배우면 됐고,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60대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여러 번 망설이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심스러움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혜는 조심스러움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혜는 스스로 생각하려는 용기에서 나온다. 우리가 조심스러워지는 이유는 지혜로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의 말이 더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이걸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면, 나이가 들면 괜히 이상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눈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관계 하나하나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예전에는 10명 중 1명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았습니다. 나머지 9명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중 1명이라도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눈치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관계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관계의 밀도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눈치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은 점점 커져서 마음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감옥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괜히 했다가 오해받을까봐 그냥 입 다물게 돼요. 사람 만나는 게 예전엔 즐거웠는데 이제는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요.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가볍고 타인의 기대를 사는 사람은 무겁다. 관계가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더 자유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줄었는데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만나는 사람은 적어졌는데 눈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매듭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감옥의 첫 번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테네 시장 한복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저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왜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합니까? 그제야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묶는 가장 강한 사슬이 쇠사슬이나 감옥의 철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기대입니다. 그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대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묶고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의 옷을 입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서 이제는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자식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괜히 욕먹는 일은 피하자. 이 모든 문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어가 나가 아니라 남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기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실체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보다 더 무겁다고 착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당신은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직접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누군가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규칙을 따르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갇힌 감옥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물쇠도 없고 간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옥 밖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역할을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기대를 저버리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감옥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평생 모범적인 부모 역할을 해왔는데 어느 날 자식이 엄마는 항상 그렇게 참기만 하시니까 답답해라고 말합니다. 평생 착한 배우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당신 진짜 속마음은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그 역할이 사실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자기 부정의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나를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타인도 진짜 나를 원합니다. 가짜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역할만 내보이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답은 명확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아라.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인가? 아니면 남들의 눈 때문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곳을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뇌과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평가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평가가 너를 해칠 수는 없다. 이 말은 2400년이 지난 지금 뇌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타인의 시선을 실제 위험과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가 오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것은 마치 맹수를 만난 것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집단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사냥도 못하고 추위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집단에서 배척당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집단의 평가가 생존의 문제라는 공식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본능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도 있고 동호회 친구도 있고 학부모 모임도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남은 관계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잃을까봐 더 두려워집니다. 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남은 관계가 3개뿐인데 하나라도 잃으면 33% 손실이야. 조심해야 해.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더 예민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으면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하고 걱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뇌가 타인의 시선을 생존의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두려움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상상 속 벌을 피하려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누가 당신을 벌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 속에서 벌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화낼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벌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나를 비난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정말 바보 같아. 나는 항상 이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다그치고 주눅 들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형태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감옥은 그래도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은 나가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려움과 현실을 구분하라.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상상 속의 일입니까?
대부분은 상상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한 말 한마디를 며칠씩 곱씹지만 상대방은 이미 까맣게 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실제 위험이 아니라 상상 속 위험 때문에 스스로를 묶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감옥의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검열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검사합니다. 이 말하면 오해할까? 괜히 말 많다고 할까? 상대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신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결국 우리는 입을 다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 제자가 말없이 앉아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보다 내가 침묵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라.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침묵과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입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상대를 배려하고 때를 기다리고 더 나은 말을 준비하는 침묵입니다. 이런 침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은 다릅니다.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때문에 하는 침묵은 우리를 점점 작고 약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는 침묵이 후자라는 점입니다. 지혜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화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말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갈등은 생기지 않지만 관계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피로가 쌓여갑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모임에 가도 말을 거의 안 하게 돼요. 예전엔 내가 먼저 말을 꺼내고 농담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듣기만 해요.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 오해받을까 봐요. 이 말 속에는 자기 검열의 전형적인 패턴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해받은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해받을까 봐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쌓이면 결국 말을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자기 검열을 스스로에게 행하는 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억누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폭력일까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자기 검열이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이야기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소한 이야기까지 참게 됩니다. 이거 말해도 될까? 이건 너무 사소한 거 아닐까? 내가 이런 걸 물어보면 이상할까? 이런 식으로 검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진실 속에서 살 수 없다. 우리가 자기 검열을 하는 이유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자기 검열은 관계를 더 껍데기처럼 만듭니다.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상대가 원할 것 같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느낍니다. 이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게만 말하네. 진짜 속마음은 뭘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말하기 전에 검열하지 말고 말한 후에 관찰하라. 자꾸 말하기 전에 걱정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일단 말을 하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했더니 상대방이 더 편하게 대해줍니다. 자기 검열이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첫걸음은
두려움을 무시하고 일단 말을 해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쌓이면 감옥의 세 번째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유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는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자유를 이야기하다니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테네가 만든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은 자유롭다. 그러나 너희는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감옥 안에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강제로 묶어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진짜 이유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정직함이 문제라는 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눈치를 보는 이유는 정말 타인을 위한 것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갈등이 싫은 게 아니라 갈등이 나를 힘들게 만들까봐 두려운 겁니다. 남에게 상처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욕먹었을 때 내가 무너질까봐 불안한 겁니다. 배려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직시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유에 가까워진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괜히 내가 이상한 소리 했다고 할까 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그럴까 봐 걱정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적도 없는데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사실 배려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싶은 거야. 나는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거야. 나는 남을 위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고 싶어서 참는 거야.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눈치를 보는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상대를 배려하는 거야. 어른답게 행동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포장 아래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두렵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 안전하고 싶다. 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면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배려하는 거야 라고 포장하면 두려움은 계속 숨어서 나를 지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자유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확히 보십시오.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어른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불안을 직시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감옥의 네 번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아테네 시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는 결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소크라테스는 관계의 중심을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이후의 관계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인맥을 쌓고 역할을 키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상사의 눈에 들어야 했고 사업을 하려면 평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는 반대입니다. 이제는 평가보다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승진할 일도 없고 새로운 인맥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방식대로 관계를 대합니다. 여전히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고 여전히 눈치를 보고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합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맑아진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나를 위해 살면 이기적이 되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데 오히려 관계가 맑아진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기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치를 버리는 순간 관계는 더 자연스럽고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억눌린 감정이 없으니까 억지로 맞추거나 참을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정말 하기 싫은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사람들이 서운해할까봐 참석합니다. 가서도 재미없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면 기진맥진합니다. 이게 좋은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미안한데 요즘 좀 피곤해서 이번엔 빠질게요. 다음에 꼭 만나요.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러세요. 푹 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당신이 진짜 가고 싶을 때 가면 그 관계는 훨씬 더 진실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서 나온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선택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의무를 버리고 선택을 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해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긴다는 것은 남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에만 집중하니까 그 관계에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10명을 만나느라 에너지를 소진하는 대신 진짜 좋아하는 3명과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관계 방식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려고 애썼어요. 안 가면 사람들이 섭섭해할까 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정말 가고 싶은 곳만 가기로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관계의 중심을 내 자신에게 두어라. 그때 비로소 너는 타인에게도 진실해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감옥의 5번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용기 말입니다. 그 용기를 내는 순간 관계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지 말만 하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을 삶에서 직접 실천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를 사형시키려 할 때 친구들이 탈출을 권했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평생 정의를 말했다. 이제 와서 법을 어기고 도망칠 수는 없다.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눈치를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조금씩 변화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60대 이후의 삶에 맞게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가 질문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봐 걱정된다면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상상 속의 두려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다. 막연한 불안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야가 아니라 정확히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봤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답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말하기 전에 검열하지 말고 말한 후에 관찰하십시오. 자기 검열은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대신 일단 말을 하고 내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왜 그 말이 두려웠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 전의 두려움보다 행동 후의 배움이 더 가치 있다.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두려움은 점점 약해집니다. 세 번째, 관계에서 나의 몫과 상대의 몫을 구분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일이 아닌 것에 책임지지 말라. 상대의 감정, 상대의 해석, 상대의 기분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말을 진실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상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상대의 몫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네 번째, 남을 배려하려 하지 말고 나의 진심을 명확히 하십시오. 부드럽게 말해도 됩니다.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솔직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거짓보다 날카로운 진실이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킨다. 솔직함은 갈등을 만들지 않고 오해를 줄이며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배려보다 당신의 진심을 원합니다. 가짜 배려는 상대방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를 껍데기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 매일 5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왜 침묵했는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나는 진심으로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질문은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춰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5가지는 하루에 모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안 보려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자유는 없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는 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감옥의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는 것을, 단지 나가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 한 제자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두렵지 않으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자유롭게 살았다. 죽음도 나를 구속할 수 없다. 그 순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나이나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혹은 그 이상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었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로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늘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까?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를 지키느라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유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답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지켜온 역할, 실체 없는 두려움,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그 과정을 시작하기에 지금은 너무 늦은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이미 감옥에서 한 발짝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일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을 너의 것으로 돌려놓아라. 그날 너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볼 것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